본 방송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국심리과학센터, 법률사무소 빈센트와 함께합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친구들과 즐겁게 수업을 들어야 할 아이는 이제 이곳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며 똑똑했던 아이. 2023년 2월 7일 11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고 이시우군.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건 바로 2월 8일 보도된 기사였습니다. 온몸이 멍든 초등생 사망. 멍자국은 자해다. 훈육하러 처벌했다. 훈육. 부모라는 이름의 살인. 범인은 바로 친부 이씨와 계모 이씨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언론 앞에 나타난 이들의 말은 늘 그러하듯 변명뿐이었죠. 친부 이씨는 몰랐다. 계모가 그런 거다. 계모 이씨는 죽이지 않았다. 밀쳤을 뿐이다. 2023년 3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집중 조명 이후 많은 제보를 받게 된 이 사건.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이들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엄벌해야 한다. 친부 이창원, 계모 이수진. 그들이 보인 그 엽기적인 행동들을 공개하고 수많은 전문기관,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통해 이들을 정말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김원 사건 파일, 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그 흔적 편입니다. 아동학대. 모든 사람이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단어입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의 폭행, 폭언으로 보호자에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공격을 받는 아이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다뤄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분노했고 다 같이 힘들어했죠. 그렇게 모두의 관심이 아동학대 치사라는 명칭만 있던 법 제도를 아동학대 살인죄까지 이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끊이지 않은 아동학대 살인. 우린 어른입니다. 힘들지만 바꿔야만 합니다. 모두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고 이시우군의 친모분의 글을 인용해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인천 초등생 사망 사건의 친모입니다. 이제 와서 제가 이런 글을 쓰며 친모의 자격을 논할 자격도 없고 저 또한 죄인입니다. 시우는 태어날 순간부터 제 삶의 의미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으며 제 전부였습니다. 그간 저는 제 아들 시우만을 볼 나날들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으며 살았는데 이제 시신으로 품에 안게 된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글로써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들의 학대와 세뇌에 무서워 도망조차 못 가고 누군가에게 도움 요청 또한 하지 못한 채 아들의 고통을 감히 어떻게 가늠해야 하는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너무나 애통하고 비통합니다. 그저 세상에 하나뿐인 제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서럽고 슬퍼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시우의 몸은 피골이 상접해 심각한 영양실조 수준으로 야유어 있었고 친부와 계모는 시우의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일 정도로 둔기와 흉기로 장기간 아이에게 폭행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시우는 눈조차 감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눈을 감겨주려 해도 너무나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이 감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동자에 고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친모인 제가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하고 친부와 계모의 엄벌, 처벌만이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엄마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친모분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데리고 오면 된 건데 왜 5년이란 시간 동안 만나지 않았는가? 사실 방송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지만 저희 또한 많은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친부의 상습적인 외도 그리고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2018년 이혼 직후 5월, 6월 단 2번의 면접 교섭만 이행한 친부 이창원. 그 이후 계모 이수진과 결혼을 하며 시우군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욕설, 협박, 회유를 반복했던 이들. 경제를 갖춘 친부에게 있는 것이 더 아이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를 친부와 계모는 끝없이 이용했습니다. 바로 시우군을 빌미 삼아서 말이죠.
2020년 11월 14일 그 통화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시간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20년 11월 14일입니다. 이게 뭔가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러는지를 근데 뭔가 정말 되게 잘못 알고 있는데 시우가 잘 지낸다고 말을 해도 어차피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본인이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믿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면은 애가 뭐 가슴 아파할 것 같고 전혀 아이는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엄마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자꾸 아이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친모가 자꾸 나타나면 아이가 더 힘들다. 그게 정말 원하는 거냐. 여러분 이 말투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들어도 이거는 내가 시간 지나고 나서도 조금 그게 섭섭하더라고. 왜냐면 좀 솔직해지자면 사실은 메일 보내고 주말마다 맨날 보여주고 그럼 난 오히려 편했고 행복했을 거야. 이기적인 사람 같으면 그게 정상이거든.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었는데 진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내 진심을 몰라주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은 아이만을 위한다라는 계모 이씨의 말, 이기적이라며 친모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말투. 사실 이 말투만 듣게 되면 정말 아이를 원하고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당연히 친모분께서도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무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라는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로 설득, 회유, 협박을 해왔죠. 평소 신앙활동을 자주 하며 선교활동까지 하던 그녀. 좋은 집, 좋은 차, 누가 보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는 모습을 계속 올려주고 보여주는 상황이었죠. 주변 모든 사람들도 그녀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매우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심지어 저희는 충격적인 제보 문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과거에 있었던 아동학대 살인사건, 바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계모 이씨는 굉장히 큰 분노를 보였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청원을 해달라. 정인이 사건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 입장이면 죽일 거다. 가만 안 둘 거다. 화가 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씨. 그녀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 그날 사고였을까요? 하지만 시우군의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모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오후 1시 50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1층 그 안방에서 계모 이씨와 시우군이 대화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계모가 시우군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우군은 계속 대화를 하자며 다리를 잡았고 이를 떼어내기 위해 바닥으로 밀쳤는데 이후에 일어나지 않아서 친부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고 이후 친부가 올 때까지 아이를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뒀습니다. 결국 한참 시간이 지나 도착한 친부, 안방에서 의식이 없는 채 쓰러진 시우군을 보고 친부가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상하게 본 건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이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내용은 구급일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2023년 2월 7일 오후 1시 52분 시우군을 직접 봤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됩니다. 현장 도착 당시에 안방 침대 옆 바닥에 부친이 심폐소생술을 진행 중인 상태였죠. 아이는 의식 상태가 아예 없는 혼수 상태였으며 호흡 및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10분 전이었던 1시 30분 넘어졌다라고만 말을 했죠. 그리고 친부는 2주 전까지도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팔, 다리 및 복부, 그리고 얼굴 쪽, 구강에 오래된 찢김의 상처, 누가 보더라도 폭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 결국 119 구급대원은 경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 출동 기록을 보다가 굉장히 어이가 없는 내용도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사망 당시에 시우군은 원래 사망했던 장소, 쓰러진 장소에서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침실 방바닥에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있었고 침대 아래쪽엔 혈흔이 묻은 마스크, 그렇게 흔적이 옮겨진 모습들도 보였죠. 또 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망 당시 현장의 주방 식탁에 대한 부분인데 여동생들의 식사 흔적이 그 식탁 위에 보였지만 시우군 같은 경우에는 그 방 안에 그릇 한 개가 그냥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밥도 식탁에서 먹을 수 없는 환경이었나 봅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외표 소견 전부 손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리어 멀쩡한 곳을 찾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전신에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일부는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듯한 상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흔적만 보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친 끔찍한 폭행, 그리고 밥도 챙겨주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감추고자 했던 진실은 아무리 삭제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도, 그리고 많은 포렌식 보건 CCTV에서도 말이죠. 방송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부검감정소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했던 부분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 이시군의 성기 부분에 있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젖고 무언가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썼다. 그런데 화상 상처 같은, 오래된 상처 같은 게 보였다라는 점이었죠. 아이가 자해를 했다라고 얘기하기엔 말도 안 되는 흔적들입니다. 어딘가에 부딪힌 흔적, 찔린 흔적, 그리고 무언가 뜨거운 걸로 지졌다라는 흔적까지. 이게 과연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자해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의 기록은 끊임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보내지 않고, 말로는 감기 결석, 가정 동반 체험학습, 이런 식으로 학교를 빼고 계속 집안에서 아이에게 성경책을 필사, 글을 쓰게 만들고 폭행하고 때리고 폭언하는 걸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실제 복원된 기록에 따르면 이시우군은 사망 전날에도 계모가 시킨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갑니다. 큰 카트에 많은 쓰레기를 들고 갈 때도 힘이 없어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는 모습만 보였죠. 홈캠 분석 결과에서도 당일 새벽 그리고 오전에도 고개를 계속 숙이는 모습만 보입니다. 사망 당시 무렵 거의 3일에 걸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라는 계모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잠을 자게 하지 않았다, 일을 시켰다, 때렸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폭언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경찰의 음성 파일 그리고 동영상, 사진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였는데요. 계모는 정신병자, 또라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며 여러 차례 욕설 및 폭언을 퍼붓습니다. 무릎 꿇게 하는 시간 4시간 정도는 기본이었죠. 그리고 아이는 분명히 초등학생, 많이 커가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유아용 밥그릇에다가 알 수 없는 음식물과 숟가락 하나만 꽂아서 줘버립니다. 반찬 같은 거요,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끊임없이 말라갔던 이유이기도 하죠. 방송국을 보시면서 왜 홈캠을 설치했을까라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홈캠을 통해서 욕설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새벽 5시 반이 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피커를 통해 욕을 합니다. 폭언을 하고 욕설로 아이의 잠을 깨우고 다시 성경 필사를 지시하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다시 체벌입니다. 계모만 했을까요? 아니요. 친부 이창원 씨도 똑같았습니다. 폭언, 체벌, 발로 차는 행위까지도 분명 가했지요. 아이가 사망하기 전인 2023년 2월 5일 오후 5시부터 2023년 2월 6일 오전 9시 25분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 안에 감금되어 있었죠. 이 내용은 문자 복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사망 당일 계모는 친부에게 문자를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문을 잠궜다. 바로 자물쇠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이는 밖에 나가고 싶어도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가면 혹시 누군가에게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집에 있지 않을 때 외출하거나 하면 무조건 잠궈놓는 것이었죠. 이 사실은 친부, 계모 둘 다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공조입니다. 보건 결과 2023년 2월 7일 오전 11시 27분경까지는 생존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시 5분경의 시우군의 모습은 책상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는 모습, 11시 27분경에는 책상을 잡고 걷는 모습 정도까지만 보였죠. 그런데 오후 1시 12분경 주방에 있던 계모가 갑자기 시우군에게 뛰어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바로 쓰러졌다라는 것이었죠. 신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34분, 무려 22분이 지났죠. 그때 친부에게 전화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눈지 알 수는 없지만 오후 1시 36분 집에 있는 홈캠부터 CCTV를 모두 없애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최소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된 걸까요? 경찰은 계모의 핸드폰을 조사해서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진과 영상 속에서 2022년 2월 15일까지는 말투가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처럼 보였는데요. 2022년 9월 5일부터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말투도 이상해지고 10월경에부터는 얼굴이 점점 야위어가고 11월경에는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뭔가 부자연스러운 동작도 보였고 2022년 12월경에는 굉장히 얼굴이 많이 야위어졌으며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아이는 계속적으로 말라가고 있었죠. 그럼 도대체 친부 이창원 씨는 무엇을 한 걸까요? 자신의 말대로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최소 이 날짜부터는 신체에서 손상 및 구타에 대한 부분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체벌하는 부분도 같이 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럼 저희는 이들의 진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경찰에 가서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밀쳤다. 그런데 경찰의 분석, CCTV 증거들, 핸드폰 복원이 되기 시작해 뭔가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진술을 조금씩 바꿨지요. 계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일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고 쿵 하고 넘어졌고 잠시 후 보니 뒤로 누워 있었으며 이후에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자신과 눈도 마주쳤으며 그 이후 시우군이 일어나 물을 마시다가 물을 바닥에 계속 뱉고 고개를 숙이며 거칠게 숨을 쉬고 있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 남편의 병력, 분노조절 장애와 성격 장애가 있어서 직접 시우군을 보지 못하게 했다. 자신은 4학년이 올라갔던 때부터 종아리 같은 데 때리는 체벌이 시작됐고 2022년 11월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 시점부터 홈스쿨링을 한다라는 핑계로 실제로 홈스쿨링을 하지도 않았지만 점점 체벌의 수준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 봄정부터 뭔가 감정적인 체벌을 시작하면서 점점 학대 얘기가 심해졌고 사망하기 최근 열흘간 신체 부위를 여러 군데 폭행, 옷걸이, 옷장 안에 있는 옷을 거는 봉 같은 걸 썼다고 하죠. 특히 2023년 2월 5일 마지막으로 때릴 때는 쇠로 되어 있는 그 봉이 부러질 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때린 건 사실이다. 죽인 적은 없다. 입 주변에 있는 피부 까짐은 마시멜로를 구워 먹다 그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궁금합니다. 마시멜로를 구워 먹다 그랬다. 아이에게 먹을 걸 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마시멜로를 구워서 줄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게 맞을까요? 계모는 자신의 주장으로 체벌의 이유가 돈을 훔쳐서 그걸 편의점으로 먹을 걸 사고 물건을 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말도 맞는 걸까요? 왜 아이가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려고 했을까? 그 말이 맞다면요. 아이는 계속 굶어갔습니다.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것. 왜 그 원인을 아이에게서 잡는 걸까요? 자신이 캠으로 자주 관찰하다가 사망 열흘 전 바지를 내려보라고 했더니 고안 쪽이 데인 것을 받고 연고를 발라줬다.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고안 쪽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속옷에 뭐가 묻어있어 드라이기로 말리다가 그렇게 대인 화상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방에 가두어두었고 감시하며 스피커로 못 나오게 했으며 벌을 세우면 짧게 30분, 길게는 4시간. 커튼끈으로 팔다리를 의자에 묶어놓고 손과 쇠막대기로 때렸으며 얼굴을 바지로 감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5시경부터 묶여있었고 7시경에는 머리를 감싼 바지가 떨어져 그 이후 화장실을 다녀오게 한 뒤 다시 묶었고 늦은 밤 9시가 지나 새벽까지도 그렇게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새벽에 한번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고 또다시 묶어 오후 1시경 외출할 때까지 아이를 그렇게 묶어 놓았다. 바로 계모의 진술입니다. 이 또한 증거자료가 나왔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술일까요? 그리고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는 걸까요? 저는 계모 이수진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분명 과거 정인이 사건을 바라보며 찢어 죽이고 싶다, 청원해달라,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친부 이창원의 진술입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았다. 유학에 대한 내용은 아예 모르고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손절치고 있는 겁니다. 계모가 다 알아서 했다. 계모가 시우군을 싫어했고 싫어하는 티를 자주 냈으며 혼낼 때 욕을 했고 못 키우겠다, 없어지면 좋겠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다. 2022년 여름 약 8월경 얼굴, 다리, 가슴 등 귀에 뭔가 심한 멍이 있어서 계모에게 물어봤더니 드럼채, 손으로 때렸고 그 이후부터는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자신도 선반 받침대, 드럼스틱, 옷 선반, 얇은 봉 같은 걸로 아이를 폭행했고 발로 걷어찬 적도 있으며 폭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망과 관련돼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사망할 당시에 폭행을 한 것도 감금을 한 것도 전부 계모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주장이죠.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홈스쿨링을 시킨다,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이창원 씨의 말. 그런데 문제는 시군의 담임 선생님은 이런 내용을 아예 모른다라는 겁니다. 가정학습, 체험학습이다라고 얘기하며 학교를 종종 안 나왔는데 필리핀 유학 준비로 혹은 검정고시 준비 사유로 학교를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통화가 됐었고 2023년 2월 6일 사망 전날이었습니다. 계모가 유학 절차가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억하는 시우군, 학교생활 당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어떠한 문제되는 행동도 전혀 없었다. 그럼 아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친부와 계모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길 바랬던 건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갔던 건지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죠.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아이를 또 이용하는 그런 악마 같은 행동뿐이었죠. 사망 전날인 2023년 2월 6일 오후 3시 53분 시우군의 모습입니다. 음료수를 사서 먹고 있는 모습. 또래 아이들처럼 뭔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목넘김조차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내 불안한 듯 밖을 살펴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편의점에 있다라는 사실을 들키게 되면 또다시 훈육이라는 핑계에 폭력과 폭언을 당할 겁니다. 시우군에게는 이 편의점 또한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아이는 많이 지쳤고 이미 두려움 속에서 세뇌를 당한 상황이었죠. 필사적으로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그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계속 밖을 주시하며 음료수 다 마시지 못하고 있던 시우군. 이내 갑자기 고개가 뒤로 꺾입니다.
이미 당시에는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고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던 부모라는 이름의 살인마들. 그런데 자신들은 끝까지 죄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방조죄로 기소된 친부 이창원 씨,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인죄로 변경된 계모 이수진 씨. 이들은 현재 사선 변호사를 선임, 자신들의 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뻔한 내용입니다. 계모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 즉 살인이 아니다. 또 원래 아이한텐 잘해줬는데 남편과의 문제로 산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런 것이다. 바로 심신미약. 나는 지금 현재 임신 중이다. 선처 호소. 친부는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모든 건 계모가 한 거다. 나는 몇 차례 폭행한 것이 전부다. 사망 당시 그 자리에도 없었다. 이는 친모분께서도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며 청원을 호소하는 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친부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친부 또한 공범이다. 같이 폭행을 저질러 아이를 사망케 한 사람이며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에 동조하고 방임했다. 친부도 살해죄로 죄목을 변경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친모분께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현재 청원을 올린 내용도 바로 살인죄 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살인이라는 내용은 갑자기 어느 순간 아이가 사망하는, 그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시 아이를 일주일 동안 본 적이 없다. 아니요. 폭행은 그 전부터 지속됐습니다. 아이가 일주일 전에 사망해도 일주일 후에 사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아이의 입장에선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끔찍한 환경이었습니다. 단지 본인이 그날 그 장소에 없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실 겁니다. 정말 죽일 의도가 없었는지, 심신미약이 통과가 될지, 임신이어서 감형이 될지, 그리고 친부는 공동정범 처리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저희는 전문 변호사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도 많이 공개가 되었죠. 함께 자세히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 부분은 아동학대 네네. 살인죄에 대해서 지금 계모 이 씨가 앞으로 주장하게 될 뭐 죽일 의도는 없었다, 뭐 남편 문제로 힘들어서 뭐 산후 우울증 같은 복합적인 문제로 폭행이 지속되었다는 심신미약 주장 부분,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거는 현재 임신 상태인데 이게 재판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가해자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한번 살펴보면, 범죄 기간이나 횟수, 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을 하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해자 측에서 이제 무슨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많이들 이제 우려하고 계신 현재 임신 상태임을 이제 주장해서 감경을 이제 받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의 판결들은 이제 양형을 결정을 할 때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이제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 권고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가중을 하거나 감경을 하는데요.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2021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양형에 관한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그 감경 사유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결정을 하도록 지금 양형 권고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훈육이나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뭐 아동 학대를 하였다, 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기존의 양형 기준에서 감경 요소가 있었던 것을 오히려 폐기를 하고, 또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 요소도 마찬가지로 폐기를 하는 등의
어떤 이제 추세로 지금 감경 요소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양형 기준표의 그 감경 요소로서 임신이나 출산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재판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양형을 이제 책정할지는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릉의 이런 기준들로 판단을 해보자고 하면 임신이나 출산 또는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주장들로는 감경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변경된 법안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뭐 옛날처럼 그렇게 감경될 일은 없다, 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가해자 측에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경 기준으로 감경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동학대 범죄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이슈도 많이 되고 우리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형 기준을 반드시 참고를 해서 아마 양형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친부 이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네네. 현재 기소가 된 내용이 사망 현장에 없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아동학대, 방조, 방임죄 혐의만 현재 기소가 돼서 계모된 네네. 아동학대 살인죄로 변경이 됐지만 어쨌든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폭력도 같이 지속도 했고 아이를 감금했던 사실도 알고 있고 동조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렇죠. 부분으로 공동정범이라는 부분을 현재 청원도 올라왔어요. 친모 쪽에서. 혹시 이거는 네네. 가능한 내용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흥의 기준은 사실 이제 대법원의 이제 판결로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인 이상이 공동해서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주관적인 요건, 그러니까 공동의 가공 의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요건, 그러니까 공동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이제 법리를 이제 우리 사건에 이제 비추어 검토를 좀 해보면, 일단은 학대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에 달하는 이제 장기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횟수가 뭐 40회가 넘는 이제 많은 횟수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학대 피해를 이제 살펴보면은 자상 이런 것들 이제 심각한 이제 그런 상흔이 있었고 또 온몸에 멍이 드는 등 심각한 수준,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었던 점, 그리고 피해 아동이 재혼 가정의 자녀로서 그 부모님이었던 가해자들과 한 집에서 생활을 하여 왔고, 따라서 가해자들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를 하면 가해자들에게 공동의 가공 의사를 인정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고요. 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실행했다고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이런 변명을 할 이들이기에 저희는 법률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계모 이씨, 당신에 대한 제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엄청나게 중요한 날짜가 하나 있다,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이기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며 친모에게 말했던 그날이 바로 2020년 11월 14일입니다. 정말 뻔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제보자의 글들 중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 재판을 위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제보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제보를 하게 된 분입니다. 계모 이씨와 같은 조리원에 있었던 분,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냈던 사람, 그 집도 몇 번 갔고 밖에서도 몇 번 만났고 행사 때도 다 참석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이 제보자. 근데 자신과 또 자신의 조리원 동기 한 명이 더 있는데 이들 사이에 아들이 있다라는 걸 처음 봤다라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 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였죠. 이수진이
계속 아들을 갖고 싶어 해서 아들 타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0년 9월 29일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11월보다 약 2달 전이었죠. 이날은 이수진의 생일 파티를 한 날,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때 갔는데 그 장소에 아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 집안 어디에 감금되어 있던 건지, 아니면 아이가 어딘가 딴 데 있었던 건지, 그 집에서 언제부터 지낸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인지 10월인지 그때 통화를 할 때는 강원도 갔다가 제주도 가서 제주살이를 하고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말도 남겼다는데, 그럼 그때 시우군도 같이 여행을 간 건지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뻔뻔할 정도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겐 마치 아들이 없는 척 아들을 매우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계모이 씨. 그런데 이후 2달 뒤 친모와의 통화에서는 자기가 아이를 엄청 아낀다, 아이를 위해서도 아이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냐라며 정말 어이없는 말을 친모에게 계속적으로 합니다.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손에 지배하에 자신이 감금된 장소에 그 안에서 계속 시우군을 가둬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라이브 방송에 이 제보를 해주셨던 분들 중 한 분이 접속해 계십니다. 그분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은 계모 이수진 씨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 적어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아니어도 됩니다. 연도로만 얘기해줘도 괜찮습니다. 제보자님은 2019년 5월경부터 알고 지냈다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 5월경에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재혼을 해서 함께 있었던 거니까 2019년 5월이면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 제보자님께서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락을 계속했던 사이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서도 단 한 번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나요? 네, 전혀라고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가끔 이제 집에도 가시고 만난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집에 갔을 때 뭐 가족 사진이라던가 웨딩 사진, 아이 사진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에는 그럼 아예 가족 사진도 없었던 걸까요, 혹시? 자신의 딸 사진과 웨딩 사진만 있고 시우군에 대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 혹시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아들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말, 그 말을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들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날짜도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연도여도 괜찮습니다. 거의 만날 때마다 자기가 이제 아들을 갖고 싶다, 아들을 좀 가질 수 있는 법, 뭐 아니면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보자분에게 좀 자주 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보자님께서는 한 번도 따로 뭐 아들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니까, 그럼 방송을 보시고 나서 이 사실을 아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시고 계모 이 씨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밝혀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잠깐 간략하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너무 놀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예 모르고 계셨던 거다 보니까 당시의 상황이, 그러니까 아예 아들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만날 때마다 아들을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실제로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우군에게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계모 이수진 씨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뭔가 성격도 쿨하고 호탕하고 위로도 잘해줬으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고 아예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신 거라서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도 제보가 같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라이브로 함께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9년부터 알고 계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아이의 존재를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괜찮다, 더 아끼고 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며 지속적으로 친모분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었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제보해 주신 제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만약 재판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시게 된다면 저희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보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모 이수진 씨에 대한 이야기의 제보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럼 이제 친부 이창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그 현장에 없었다. 일주일간 나는 아이를 못 봤다. 아니요, 분명 홈캠 및 CCTV로 감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조했고 같이 폭행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는 없었으니 살인죄로 같이 공동정범 처리를 받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의 한계다라는 생각으로 빠져나갈 생각인 건가요? 대한민국 법제도에서 꼭 나오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례. 저희는 그 판례를 찾았습니다. 2013년 실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거주하는 동안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게 되었고 결국 아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둘 다 폭행을 했고 둘 다 폭언 및 아동학대를 해왔는데 아이가 사망할 당시에는 엄마만 있었지요. 아버지는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 피고인은 같은 날 파푸아뉴기니로 해외 출장을 간 상황, 그 상황에 아이가 사망한 것이죠. 해서 피해 아동이 사망까지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분명 그 사이에 심각한 학대 행위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책임은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똑같이는 아니지만 아동학대 치사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당시 판결문입니다. 그 이들은 아동학대 치사로 둘 다 처벌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판례를 찾게 되었고 이 판례를 공유했습니다. 당신은 공동정범입니다. 그때는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 살인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걸 바꿨습니다. 2023년 현재 아동학대 살인이 있죠. 그리고 계모는 아동학대 살인죄입니다. 당신 또한 아동학대 살인죄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올바른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 모두는 함께하고 지켜볼 겁니다. 계모, 당신이 욕했던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고 동의하신다면 하단 링크에 있는 청원에 많은 청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영상의 많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공혜정입니다. 네, 이슈 관련 사건에서 되게 많이 힘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좀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고 이슈군이 방송에서도 이제 화면에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주변에 학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었고 아니면 경찰서에 갈 수도 있는데 그 피해를 온전히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 아동들을 많이 이제 관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슈군이 왜 이렇게 외부에 알리지 못했는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혹시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지금 만으로 11살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외부에 본인이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알리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제 친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계모와 친부에 의해서 친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험담을 들었거나 아니면 엄마가 너를 버렸다라는 식의 어떤 나쁜 왜곡된 그런 인식을 심어줬을 때 이 아이가 친모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이거나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친부와 계모에 의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 역시도 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한테는 이 가정이 본인한테 있어서 전부이거든요.
이미 친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누군가 나를 구해줄 수도 없고, 또 구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가정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또 다른 세계를 잘 모릅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이 가정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사실은 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벗어날 거라는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아동학대를 당했던 그 성인들을 보면 왜 외부에 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리지 못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부모가 변해서 나를 때리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사랑해 주길 바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우 역시도 부모를 뭐 신고한다,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린다라는 보다는 이 부모가 좀 변해서 나를 좀 사랑해 주길 바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저희도 어제 방송을 찍으면서도 많이 의아해 하셨어요. 왜냐면 계모 이수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측근들에게 시우군의 존재 자체도 감추고 있었는데, 뭐 사진을 찍는 것든 뭐 이렇게 좀 밝아 보이는 모습도 많이 찍고, 또 도리어 친모분에게 전화해서도 되게 자기가 아이를 많이 아낀다, 아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계모 이수진 씨가 왜 그렇게 시우군을 데리려고 있으려고 했는지 혹시 좀 추측이 되시는 게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와 이 친모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인해서 친부와 친모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바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우가 친모한테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친부가 지속적으로 친모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모 입장에서는 그 자기네들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모의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우를 본인들이 데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친부와 친모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했던 그런 게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처음부터 시우를 학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아이가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말라가거나 아이 인상이 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점점 아이에 대해서 학대가 계속되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학대가 지속되면서는 이제 아이의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주변에 뭐 이제 알리지 않거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학교에는 뭐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유학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아이가 홈스쿨링을 했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홈스쿨링이라고 하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수진이라든지 이창원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업체를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홈스쿨링을 했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의지조차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 학대 사실이 학교에 알려질까봐 그래서 아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외부에 역시 알리지 않았다는 것 역시도 아이가 학대당하는 그 징후들 이런 부분들이 밝혀질까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일단 친모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상황이 양육권 친권이 전부 친부였던 이창원 씨한테 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법적으로 지켜줘야 될 면접 교섭권 자체가 친부가 거절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서 결국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는 회유도 협박도 가스라이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면접교섭권과 관련되어 있는 좀 문제, 법적인 혹시 한계라는 게 있을까요?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어도 아이들은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면접교섭권이 이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한쪽 부모, 그러니까는 이 면접교섭권의 대상이 되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 교섭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이 친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면접 교섭을 불이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까지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시우가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는 이 시우에게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친모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아마 면접 교섭을 불이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만약에 특별한 그 상대 부모가 그 어떤 아이를 위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면접 교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따로 상담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사조사관이 아이가 왜 다른 부모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이와 라포를 형성해서 아이의 속마음을 들어보고 그것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줘서 아이가 그 상대 부모에 대해서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그런 상태라면은 그거 역시 아이의 정서에 굉장한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상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지 한 상대의 부모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거절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좀 넓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시우군을 포함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주변을 살면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주변의 아이들이 뭔가 좀 행동이 이상하거나 외관으로 봤을 때 상처가 있거나 근데 문득 신고를 한다라는 게 뭐 보통 분들은 좀 오지랖인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혹은 그 아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좀 의심하게 되는 정황이나 뭐 혹은 그런 상황이 발견됐을 때 신고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 아동학대 징후에 대해서는 신체학대 같은 경우는 발견이 좀 용이합니다. 보통 멍이 들거나 아이가 상처가 있거나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발견이 쉬운데 이제 시우처럼 외부에 이렇게 그게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조금 그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서 그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이게 아동학대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착하고 그리고 남의 일에 좀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정의 일이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또 해하는 부모가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동학대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이 아이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를 신고를 했는데 저 아이를 분리해서 나라에서 키워주고 보호해준다. 뭐 이런 신뢰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호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이를 분리해서 뭐 보육원이라든지 그룹홈에 보내게 됐을 때 천륜을 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시우처럼 그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그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분리를 한다 그래서 영원히 분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아동을 분리한다는 게 천륜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아동을 위험에서부터 잠시 보호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학대한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난다. 아이가 잠시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천륜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끊어져야 될 천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우처럼 아이는 발달을 하면서 키가 크면서 몸무게가 늡니다. 그런데 이 키는 크고 있는데 몸무게가 늘지 않는다. 오히려 시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의 몸무게가 지금 2023년도 사망 당시 그대로였거든요. 3년이 지난 기간 동안에 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가 몸무게가 늘지 않는다. 이거는 아동학대 일단 징후로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먹어서
또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그리고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는 아이들은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시우처럼 이 건강이 극도로 약해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시우 같은 경우는 그 눈에 봐도 육안으로 봐도 너무 현저하게 그 아이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가 있고, 또 이 시우가 그 엄마하고 헤어졌을 때 7살 때 입었던 내복을 그 사망 당시까지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너무나 그 영양이 너무 극도로 결핍된 상태였다는 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주변에서도 아마 의심이 가지 않았을까. 특히 저희는 학교에서 아이가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서 전화통화만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어쨌든 성장 단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이 아이는 갖지 못했고, 또 아이를 전화상으로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었다면 아이의 변한 모습을 선생님들은 분명히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스쿨링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동학대 징후, 이 아이처럼 극도로 부모한테 극도의 존칭을 쓰는 경우도 사실은 조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발생을 했던 울산 계모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서연이라는 아이가 그 계모한테 극도의 존칭어를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모가 뭔가를 지시를 했을 때 보통의 또래 아이들처럼 싫어라든가 뭐 저항, 또 뭐 땡깡이라 그러죠. 땡깡을 부리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건 정상적인 아이의 발달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신고 기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112입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112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외우기 쉬운 거는 112겠죠. 112로 신고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남의 가정에 뭐 오지랖을 부린다, 개입을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과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또는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당히 귀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편하게 뭐 그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동학대가 실제로 증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변해서 이제는 이제 신고율이 높아진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숨어있던 아동학대가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의 그 문제는 차후에 그 소년 문제라든지 성인 문제로까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다른 가정의 그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나중에 전체적인 어떤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그 저비용의 고효율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의 예방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냥 대책회의 한다, 뭐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한다, 뭐 무슨 뭘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로는 굉장히 떠르르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변하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출생이다, 뭐 아이를 많이 낳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그 투자와 그 다음에 정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법과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